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면서 금리 인하는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8개 나라 경찰이 이탈리아 최대 마피아 조직 온드랑게타의 근거지 150여 곳을 급습해 조직원 100여 명 이상을 체포했습니다. 온드랑게타는 유럽에 들어오는 코카인의 대부분을 통제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고 위력적인 범죄 조직 중 하나로 꼽힙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의 최측근인 전직 보좌관 박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선 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맡았던 박 씨는 송 전 대표가 체류 중이던 프랑스 파리에도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3, 4월 거래된 전국 아파트 절반 이상이 1, 2월에 거래된 가격보다 매매 가격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값 하락세가 조금씩 둔화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저희는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또다시 0.25%포인트 올려서 상단이 5.25%까지 높아졌습니다. 우리나라와 금리 격차는 사상 처음으로 1.75%포인트까지 벌어졌는데요. 자본 유출과 환율 상승 압력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슬기 기자입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직후 제롬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떨어지지 않고 하락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y colleagues and I understand the hardship that high inflation is causing, and we remain strongly committed to bringing inflation back down to our 2% goal. 미국의 3월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4.6% 올라 다소 둔화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연준의 물가 상승률 목표치인 2%를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에도 연준이 인플레이션 대응에 집중하는 이유입니다. 이로써 미 기준금리는 16년 만에 최고 수준인 5.0에서 5.25%까지 올라 한국과의 금리 차는 최대 1.75%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자본 유출 등에 따른 한국 경제 피해가 더욱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의 상반기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 개최일은 오는 25일. 지난달 금리를 동결한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할지 깊은 고심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윤슬기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드론으로 푸틴 대통령 암살을 시도했다고 러시아가 주장했습니다. 러시아는 대대적인 보복을 공언하고 나섰는데요. 우크라이나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변재영 기자입니다. 크렘린궁 지붕 위로 무인기로 보이는 물체가 날아듭니다. 순식간에 시뻘건 불길을 뿜으며 폭발합니다. 러시아 대통령실은 우크라이나가 어제 크렘린궁 대통령 관저에 무인기 2대를 보내 공격을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한 계획적인 테러 행위라며 보복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В результате теракта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график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изменений не претерпел. 우크라이나는 사실이 아니라며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기 위한 빌미라고 주장했습니다. We don't attack Putin or Moscow. We fight on our territory. 미국 정부는 러시아가 주장하는 드론 공격에 대한 진위를 확인할 수 없다면서 정보를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추가 징계에 들어갔습니다. 태 최고위원은 녹취록 내용이 과장된 발언이라고 부인했지만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황병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영호 최고위원이 굳은 표정으로 마이크 앞에 섭니다. 이진복 정무수석이 공천을 빌미로 한일 관계를 옹호하는 발언을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태 최고위원의 음성 파일이 공개된 지 하루 만인데 이 수석은 허황된 이야기라고 했고 스스로 과장된 발언이라고 했던 태 최고위원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관은 최고위원 발언 방향이나 공천에 대해 그 어떤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과거사 발언으로 징계가 게시된 뒤 녹취록까지 유출되자 김기현 대표는 병합 심사를 요청했고 윤리위는 긴급 회의를 열고 추가 징계 게시를 결정했습니다. 태영호 최고위원의 녹취록 관련 징계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기존 징계 안건과 병합해서 심리하기로. 당원권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거란 분석과 함께 내년 총선 공천도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태 최고위원이 지역구 기초의원들로부터 쪼개기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1인당 500만 원 한도인 후원금 규정을 피하기 위해 가족과 지인 이름으로 후원금을 추가로 냈다는 건데 태 최고위원은 자발적 후원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탈당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꼬리 자르기라면서 이재명 대표에게는 왜 같은 잣대를 들이대지 않느냐고 공격했습니다. 오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대표 회의실에서 함께 나오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 비공개로 당 지도부와 만난 뒤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민주당을 탈당하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윤관석 의원과 함께 탈당을 하고 법적 투쟁으로서 진실을 검찰이 지난달 12일 두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나선 지 21일 만입니다. 혐의를 부인한 두 의원은 이후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했는데 윤 의원은 정치검찰에 맞서 명예를 되찾아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했고 이 의원도 검찰 독재를 주장하며 눈물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지도부는 두 의원에 대한 당 안팎의 탈당 요구에 선을 그어왔지만 박광원 원내대표 취임을 계기로 기류가 바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본인들도 그렇고 당 입장에서도 그렇고 현 상태를 계속 유지해 나가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 하는 게 중론이라고. 두 의원에게 고맙다는 뜻을 전한 이재명 대표는 관련 질문엔 동문서답을 했습니다. 네, 당에서 따로 제안을 하실 게 있으실까요? 태영호 의원의 그 녹취 문제는 어떻게 돼갑니까? 여당은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이며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는 침묵하는 이재명 대표의 내로남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게 했듯이 이재명 대표에게도 동일한 잣대를 대십시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기존 설화 논란에 이어서 녹취 유출 파문에 대해서도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영호 최고위원은 어제 이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대통령실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진 녹취 유출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혔는데요.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최고위원에 당선되었음에도 공천에 대해 걱정하는 보좌진을 안심시키고 최고위원으로서의 활동 중심을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전념하도록 독려하는 차원에서 나온 발언을 회의 참석자 중 누군가가 녹음하여 불순한 의도로 유출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관은 최고위원 발언 방향이나 공천에 대해 그 어떤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들으신 것처럼 태영호 최고위원은 논란이 된 녹취 내용은 공천을 걱정하는 보좌진을 안심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온 발언이었다. 공천 개입 의혹을 강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이거는 당이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이 녹취록 파문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 이런 걸로 봐도 되는 거겠죠? 굉장히 엄중하죠. 왜냐하면은 국회의원인데 보좌진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일단 거짓말을 한 건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거는 그 거짓말의 내용이
결국은 대통령실에서 공천 개입한 것 같다라는 인상을 깊이 줄 수 있는 거짓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진실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지금 그것 때문에 야당으로부터도 공격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태영호 의원이 마치도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내지는 공천 개입을 암시하는 것 같은 그러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상당히 위중한 상황을 만들었다. 그래서 징계해야 된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 사안이 굉장히 심각한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 핵심적으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실이 관여할 수 없는 당무 개입. 근데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문제는 공천을 어떤 매개로 해서 일종의 대통령실이 요구하는 사항을 최고위원에게 인풋한 내용들이 되거든요. 매우 안 좋은 내용이죠. 그래서 핵심적으로 이제 이유가 뭐냐면 대통령에게 불똥이 튈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건 왜냐하면 당무 개입이라고 얘기하는 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소위 이 탄핵 심판 과정에서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서 2년 유죄를 받았어요. 근데 이걸 누가 수사했느냐? 그 당시에 예를 들면 현 대통령이 수사를 한 내용이고요. 법무부 장관이 가장 핵심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을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본인, 그러니까 대통령 스스로가 제기했던 불법적인 사항들을 대통령실이 행했다는 내용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장 중대한 문제이고요. 또 하나는 당무 개입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공무원의 정치적인 중립 위반 사항인데요. 이건 국민의힘이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했던 사유 중에 하나예요. 이 두 가지 문제가 되게 중대한 거죠. 이제 거기다가 소위 이진복 정무 수석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공천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당이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갖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내용이거든요. 내용이 그런 거잖아요. 매번 대통령한테 보고할 때 오늘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정상적으로 들어가면 공천 문제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어라고 얘기하는 건 공천권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상황이에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빨리 매듭을 짓지 않게 된다면 그 불똥은 바로 대통령에게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측면에서 일종의 꼬리 자르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은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대통령실 입장은 대통령실에서는 이런 얘기를 전혀 한 바가 없고 태영호 의원이 이제 보좌진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한 발언이다. 자, 이것이 지금 양측의 이제 공통된 의견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사안은 좀 지켜봐야겠지만 좀 두고 봐야 됐을 것 같습니다. 자, 김기현 대표가 또 그래서 윤리위에 이 녹취 관련 논란을 이 태영호 최고위원의 기존 징계 사항과 함께 심사해달라. 자,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데요. 자, 관련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태영호 최고위원의 녹취록 관련 징계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 회의에서 기존 징계 안건과 병합해서 심리하기로. 병합 요청하신 좀 이유가 좀 이게 뭔가 지금 심각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실제로 그 정무수석이 하지 않은 말을 한 것처럼 본인이 과장해서 표현한 것이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켜서 그 때문에 상당한 부담을 당해주게 되었다 하는 점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녹취록 파문 이전만 하더라도 태영호 의원은 징계 수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이다. 그 김채건 의원에 비해서 징계 수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전문가들이나 뭐 당내에서 예상들이 나왔었는데 이번 녹취록 파문으로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심각해졌죠. 사실은 그 4.3에 대한 태영호 의원의 발언이라든지 또 김구 선생, 물론 이번에 이 징계 대상에 김구 선생 발언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자체가 상당히 사회적인 논란을 일으키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 보수 우파 일각에서는 그 태영호 의원의 발언에 또 동조하는 목소리도 특히 강성 지지자들 사이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녹취록과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전에 김 교수 말씀하셨듯이 과거 그 박근혜 정부 당시에 그 당무 개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상기시키는 그리고 그 당시 이제 그 기소 주체가 바로 윤석열 중앙지검장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야당에서 공격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얼른 불을 끄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그 엄중함을 당 지도부가 지금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저는 태영호 의원이 이제 일반 국회의원하고는 조금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탈북한 그리고 북한의 고위직에 있었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배우는 과정에서 상당히 그 학습 그 과정에서 뭔가 결절점이 있었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향후에 태영호 의원이 이제 중징계를 받게 되면 태 의원이 어떤 태도로 나갈지 그것도 주목해서 볼 부분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심스럽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영호 의원이 이제 기자회견에서 아까 저희가 이제 보여드리지는 않았지만 끝까지 뭐 범인을 색출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자, 그게 도움이 될까요? 아니 근데 범인을 색출한다 그러는데 이게 보좌관들한테 한 얘기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태영호 의원과 정무수석 간의 대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태영호 의원이 아마 자기 사무실에서 보좌관들을 예. 앉혀놓고 한 얘기인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유출이 됐다면 그중에 한 사람이 유출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그 보좌관 중에 한 명이라면 그 사람은 대화의 상대자였기 때문에 이건 도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색출해가지고 법적으로 어떤 그 조처를 취하기가 간단치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색출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말을 한 자기 자신의 성찰이 우선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이제 그 의원을 하셨으니까 보좌진들 데리고 많이 회의를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보좌진들이 보면 보통 이제 뭐 메모들을 많이 할 텐데 음성 녹음을 하는 뭐 보좌진들 뭐 이런 부분도 있어 보니까 어떻습니까? 음성 녹음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보통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음성 녹음을 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만약에 이것이 같이 대화를 했던 보좌진들 사이에서 유출된 게 아니고 누군가가 뭐 복도에서 내지는 벽을 향해서 기대기를 해가지고선 했다면 이거는 이제 물론 색출해야 될 대상이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걸 녹음을 했다라는 게 상식적으로는 그리고 사실 의원과 보좌진들은 상당히 끈끈한 유기적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도 그 이유가 궁금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그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에서 갑자기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2017년 중국 방문 당시 혼밥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예. 자, 이게 언급됐다고 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뭐 방미 성과를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한 거는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자, 민주당에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일단 뭐 혼밥 얘기에 대해서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얘기한 건 아니고 예. 거기에 참석한 의원이 얘기했다고 그랬죠. 얘기하는데 만약에 이것이 대통령의 언어라면 격에 맞지 않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이 혼밥했다고 현직 대통령이 비판을 하는 나라에 대해서 저 나라가 제대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는 예. 국민의힘 의원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걸 나와서 꼭 얘기할 내용인가? 그러니까 문재인 전 정권과 솔직히 민주당을 공격하려고 하는 마음은 알겠습니다만 이런 걸로 공격을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예를 들면 민주당이 매번 미국이나 중국이나 아니면 일본에 가서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가서 이 XX라는 욕설을 했어. 바이든 날리면 해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좋겠습니까? 계속 초당적 외교를 주장하시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저런 식으로 전직 대통령을 비판한다라고 하는 건 자기 스스로의 논거에도 어긋나고 외교를 위해서 좋지 않은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혼밥 논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도 대단히 많이 있어요. 전 그래서 아무리 밉고 싫다고 하더라도 진짜 집권 여당이라면 그리고 대통령이 국가를 책임지는 어떤 위치에 있다고 얘기한다면 이런 식의 언어를 말씀하시는 건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민주당 소식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이 강제 수사 3주 만에 결국 탈당을 했습니다. 두 의원 탈당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입장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윤관석, 이성만 의원 자진 탈당했는데 대표님 직접 설득하시길 안 될까요? 본인들이 결단하신 겁니다. 탈당 관련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도 있으셨는데 당신으로 제안을 하신 게 있으신가요? 우리 태영호 의원의 그 녹취 문제는 어떻게 돼갑니까? 그 명백한 범죄 행위로 보이시던데. 그럼 검찰 수사가 진행된 다음에 탈당을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그럼 여기 내려가시겠습니다. 태영호 사건을 검찰이 수사를 한다고 해요? 원래 의무적 수사 사항이라고 하던데. 아쉽고 안타까움 또 뭐
이렇게 끝까지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한 뭐 미안함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결단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표시 그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자, 뭐 이재명 대표는 이제 본인들의 결단이었다 이렇게 선을 그었지만 사실 이 그 두 의원이 탈당을 발표한 게 이제 최고위원회 안에서 이제 회의를 좀 하다가 끝나고 바로 나와서 기자들한테 탈당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기자들 사이에서 그리고 또 다른 쪽에서는 이 안에서 좀 탈당 종용을 받은 것 아니냐, 자, 이런 의심을 좀 했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관전자 입장에서 언론 보도를 가지고 정리를 하자면 결국 출당 압력이 있다 보니까 본인들이 탈당을 하는데 탈당하는 본인들이 자신들의 결단이라고 하기에는 불만이 가득한 그런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본인들의 결단이라고 얘기하면서 또 한쪽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대표 측에서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거는 지금 그 이재명 대표의 그 사법 리스크가 얼마나 지금 그 압박을 가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탈당 외에도 어제 그 민주당 내 의총이 과거와는 다르게 상당히 활발한 토론의 장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거는 새로운 원내대표 체제가 들어서면서 민주당이 바뀌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이재명 대표가 여기서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탈당 그 윤관석, 이성만 탈당 얘기를 물으니까 태용호는요 이렇게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얼마 전에는 김연아는요, 뭐 박순재는요 그랬는데요. 정말 이재명 대표가 정치인으로서 양심이 있다면 거기서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요. 이재명은요. 이렇게 해야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이재명 대표는 탈당은커녕 아무 조처도 취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이 두 의원의 탈당에 대해서 이것이 상식적으로 국민들에게 이해가 가는가? 더군다나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그 민주당 내의 의원들의 압력은 더 가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이제 당원 80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소가 이제 부정부패로 이제 기소를 당하게 되면 당직을 정지하게 되는 자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뭐 이성만 의원이랑 뭐 등등은 탈당을 했지만 이 당에서 이 두 의원에 대한 것은 송영길 전 의원을 포함해서 이 두 의원은 정치적인 탄압을 받고 있지 않다라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판단을 하신 겁니까?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아직 기소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기소가 됐을 때 소위 당무위를 열어서 판단하는 문제이고요.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가장 중대한 문제는 그러니까 당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 전당대회에서 아직까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매표 행위가 있었다라고 하는 측면에 녹음이 발견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었고 아마 제가 볼 때는 당대표의 어떤 뭐 타진도 있었겠습니다만 의원들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탈당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흐름으로 좀 간 거라는 판단이 들어요. 저는 거기에 대한 압력들을 윤관석, 이성만 이 두 의원이 수용한 거라 생각이 들고 만약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이것마저도 수용하지 않는다면 제가 볼 때 앞으로 민주당에서 다시 복당하거나 이런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원 80조 2항이라고 하는 정치 탄압 문제는 본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이 뭐 예를 들면 작동을 하려면 검찰이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때 가게 되면 그때 판단을 하겠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여론의 흐름 또는 당내 의원들의 흐름, 그다음에 당대표의 권유 이런 상황 때문에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본인이 문신의 폭이 넓은 건 아닌 측면이 분명히 있죠.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직결돼서 예를 들면 왜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은 탈당을 하는데 이재명 당대표는 탈당하지 않느냐라고 문제 제기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 전당대회를 통해서 77.7% 정도의 당원들이 찬성을 한 측면들은 이런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당대표로 우리가 인정할 거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약간 좀 다르게 좀 봐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각에서는 두 의원이 이제 출당한 것과 관련해 아까 이제 기소가 되면은 당무위가 열린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예 이제 기소가 되기 전에 출당을 시킴으로써 당무위 자체를 열지 않게 함으로써 그 이재명 대표와 비교되지 않기 위한 그런 포석이 아니냐, 자 이런 비판도 나오거든요. 일단 그런 비판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저는 그 판단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여론의 지형이 상당히 안 좋다. 예. 그러니까 그 녹음 내용들을 보면서 송영길 전 당대표부터 시작해서 이성만, 그다음에 윤관석 의원에 대한 여론이 매우 안 좋기 때문에 다 그런 얘기했어요. 왜 이렇게 늦게 조치하냐는 얘기가 되게 많았었잖아요. 늦더라도 빨리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해야지만 당에 대한 타격이 적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반대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의힘도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같이 동일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끌고 갈 수 없다라고 하는 내부의 판단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뭐 그런 판단들 때문에 아마 당대표 입장에서도 두 의원에게 뭐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는 서로 당을 향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뭐 태영호 의원, 민주당에서는 두 의원 서로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것 아니냐 이게 서로 똑같은 비판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은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제 선거가 가까울수록 그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스스로 그래서 먼저 개혁을 하는 쪽이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를 통해서 뽑힌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데 기소된 건 그 이후의 일이고요. 기소된 게 정치적 탄압이 아니라 시장 재직 시 자신의 비리 때문이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여론조사에도 상당히 반영이 되는데 윤관석, 이성만의 경우는 지금 탈당하게 되면은 내년에 총선에 출마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탈당하면서 불만이 가득 차 있는 입장일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이제 객관적으로 보자면은 민주당은 지금 비명계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면서 그런 그 시스템으로 가다 보면은 개혁이 좀 더 수월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의총에서의 그 난상 토론이 그 하나의 방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징계를 통해서 뭔가 변화된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일 거고 이것의 속도와 폭은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리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개혁을 가지고 아마 경쟁을 하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 안민석 의원의 발언이 갑자기 집중을 받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음주운전 전과자나 사기 전과자, 심지어 불륜을 저지르고도 남의 가정을 파괴한 그런 분들도 뭐 선거에 앞으로 출마하겠다고 주민들에게 행세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출마하지 못하도록 당이 쐐기를 박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덕성을 회복하는 그런 계기로 삼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물론 이 안민석 의원의 말은 굉장히 타당한 말입니다. 모두 처음부터 끝까지 봤을 때 뭐 당연한 말인데 그런데 이 일각에서 음주운전 전과자를 이야기라는 걸 두고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것 아니냐.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하여튼 제가 볼 땐 기승전 이재명이 되는 상황인데 뭐 예를 들면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좀 인터뷰를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안민석 의원 나오셔가지고 인터뷰에서 좋은 사례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민주당을 위해서.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당대표 음주운전 했죠. 제가 2004년 일입니다. 예. 20년 전 일인데요. 그리고 이 문제에 관해서 본인이 상황 설명을 했었고 사과도 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 처음 아닙니다. 선거 때마다 이재명 당대표는 음주운전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뭐 여배우 때문에 논란이 많았었는데 뭐 여배우 문제 같은 경우는 이미 무죄가 판결됐기 때문에 무죄가 판결된 사안 가지고 문제 제기하는 건 전 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런 사안이 나올 때마다 최고위원들이 나와서 막 이재명 당대표를 공격을 하는데요. 뭐 공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제일 더 중요한 문제는 경제 문제고 민생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땐 좀 국민의힘이 이재명 당대표 공격하는 거 절반만큼만 좀 경제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음주운전, 사기 전과, 불륜이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닌 안민석 의원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다 보니까는 흥미롭게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본인이 이재명 대표를 콕 찍어서 생각하면서 한 말은 아닌데 하고 나서 입을 다시 틀어막을 수도 없고 하면서 굉장히 당황해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정치권에서는 그걸 어떤 식으로 포장을 하든 아마 사회적으로 많은 유권자들은 그걸 연상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의 전 보좌관 등 측근들을 줄줄이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송 전 대표 보좌관과 외곽 후원 조직 회계 책임자가 PC 하드디스크 포맷 등 증거 인멸을 지시한 정황을 잡고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입니다. 김보건 기자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전 보좌관 박모 씨가 검찰의 피의자로 출석했습니다. 2021년 전당대회 당시 송 전 대표 캠프 운영을 총괄하면서
돈 봉투를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네, 그럼 봉투를 만드신 적도 없다는?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송 전 대표를 수행했던 문모 씨와 지역본부장도 참고인으로 소환됐습니다. 검찰이 송 전 대표 셀프 출석 하루 만에 측근들을 줄줄이 불러 당시 상황을 파악하려는 건데 송 전 대표 측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했는지도 확인 중입니다. 일단 송 전 대표 후원 조직인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PC의 하드디스크가 교체 또는 포맷된 정황을 잡았습니다. 검찰은 관련자로부터 박 전 보좌관과 회계 책임자인 박모 씨가 PC 교체를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송 전 대표가 낸 휴대전화도 초기화돼 연락처와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등이 대부분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 전 대표 측은 휴대전화는 1, 2년마다 바꿔왔고 하드디스크 교체는 방어권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이 수사권이 있으면 저희는 방어권이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검찰은 강리구 전 감사에 대한 영장 재청구와 함께 박 전 보좌관, 회계 책임자 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예, 전해드린 대로 검찰은 송영길 전 대표의 측근들이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관련 내용 이승훈 변호사, 정혁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저희 단독 보도를 보면 이제 전직 보좌관 박모 씨 이분이 뭐 휴대전화를 비롯해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이런 걸 전부 이제 포맷했다고 그래요. 네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증거인멸 시도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모든 정보가 이렇게 프린트된 서류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컴퓨터나 그 핸드폰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컴퓨터를 물리적으로 교체하거나 아니면 포맷하는 것은 전형적인 증거인멸의 정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컨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경심 교수 관련해가지고 하드가 교체가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대법원에서도 그렇게 하드를 교체한 것은 유죄다 이렇게 판결을 갖다가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증거인멸 정황으로 충분히 될 수가 있는데 예. 제가 봤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뭐 포맷하고 교체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먹사연의 컴퓨터를 포맷하고 교체한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다른 것도 아니고 왜 먹사연, 더군다나 이제 송영길 대표는 먹사연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갖다가 했는데 그런데 먹사연에 대해서 압수수색 들어가고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니까 갑자기 이제 송영길 대표가 뭐 검찰청도 뭐 출두하겠다라고 하고 굉장히 격앙된 그런 또 기자회견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주변 인물들이 송 전 대표의 주변 인물들이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로 일단은 뭐 그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송 전 대표가 가담했는지 여부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건가요? 네, 당연히 수사가 되어야 되고요. 본인의 핸드폰을 예를 들어서 교체했다라거나 이런 것들은 증거인멸이 안 되는데 먹사연에 이제 컴퓨터가 포맷이 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이게 증거인멸 차원이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이 지시자가 누구인지는 수사가 되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교체 시기가 돼서 교체를 했다거나 또는 이 사건 수사와 무관하게 사전에 이미 교체된 것이라고 한다면 뭐 증거인멸 교사는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지금 이 핸드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최근에는 이 핸드폰이 모든 사생활 정보가 다 남겨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이 사건은 2년 전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핸드폰을 이미 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당대회 돈봉투와 관련해서 전혀 증거가 없는 핸드폰인데 왜 그러면 이것들을 지우고 줬을까라고 보면 사생활 정보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자신과 관련됐던 통화했던 사람들이 이 사건과 무관하지만 또 다른 어떤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감안해서 아마도 지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 자, 그리고 앞서서 이제 송 전 대표 측이 하드디스크 삭제는 방어권 차원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저희가 보도를 했는데 하드디스크 삭제가 이제 방어권이 되는 겁니까? 본인 핸드폰 지우는 거야 뭐 방어권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아니 방어권이 되려면 삭제를 하지 말았어야죠. 네. 만약에 그렇게 삭제하는 것도 방어권의 범위에 포함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형법에서 증거인멸죄는 사라져야죠. 이게 예컨대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 핸드폰 비밀번호를 가르쳐주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방어권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핸드폰 비밀번호를 가르쳐주지 않았을 뿐이지 핸드폰을 포맷하거나 뭐 지우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증거 인멸이 뭐냐면요. 영어로 말하면 destruction of evidence거든요. 증거를 갖다가 파괴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포맷하고 교체하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그다음에 대법원 판례에 의할 때에도 이거는 증거 인멸죄에 해당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방어권 운운하는 것은 변호사 송영길이 할 이야기는 결코 아니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우리나라 검찰을 믿지 못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믿지 못하는 검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우리는 당에서 스스로 조사를 할 수가 없으니 검찰에다가 수사를 요청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현직 민주당 대표가 전직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수사를 믿지 못하는 검찰의 수사를 청부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두 사람 말이 서로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네. 검찰의 수사권이 있다면 저에겐 방어권이 있다고 말을 했거든요. 좀 말씀하신 것처럼 하드디스크 교체한 거, 이거 방어권에 해당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휴대폰과 하드디스크는 구별해야 됩니다. 하드디스크도 본인의 하드디스크면 증거인멸이 안 되고요. 휴대폰도 자신의 것이면 증거인멸이 안 돼요. 다만 먹사연에 있는 것들은 사단법인의 것이기 때문에 혹시 증거인멸과 관련해서 이걸 삭제하거나 포맷했다라고 한다면 증거인멸죄가 될 수 있고요. 다만 최근에 방어권의 범위는 좀 커지고 있어요. 한동훈 장관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핸드폰을 열어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핸드폰 초기화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법무장관이라는 직책에 있으면서도 핸드폰 비밀번호 알려주지 않고 또 라임 검사 때, 라임 사건 수사 때 검사들이 또 부부싸움 끝에 핸드폰을 폐기했다거나 분실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비난도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는 검찰에 가면 이 핸드폰을 안 주려고 해도 줄 수밖에 없어요. 워낙 무섭게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한동훈 장관, 라임 검사 또는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비판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이 휴대폰이라는 게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검찰이 이걸 가지고 가서 핸드폰을 연결해서 보면 사람의 인생이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생활에 대한 문제가 보호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최근에 대법원은 핸드폰이라든가 컴퓨터라고 하는 것들은 너무 정보가 많기 때문에 검사가 이 범죄 사실과 관련된 것만 가지고 가야 되는데 모든 걸 다 가지고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사전 신문제를 둬서 좀 제한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법원에 있어서 제기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이번 상황을 계기로 증거인멸에 대해서 당연히 하면 안 되지만 또 개인의 사생활 보호 문제도 법원에서 좀 통제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송영길 전 대표도 지울 게 아니라 비밀번호를 걸어서 줬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뭐 선택의 영역이죠. 예를 들어서 외국의 핸드폰의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걸면 절대 풀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핸드폰들은 또 풀리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정치인들, 특히 국회의원들이 외국산 핸드폰만 사용을 하고 또 녹취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프닝 같은 사건인데 우리나라도 녹음에 대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상대방의 대화 내용을 모두 녹음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없다거나 비밀이 침해되는 것이어서 이것에 대한 통제도 좀 실은 고민해 볼 시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검찰이 끝으로 그러면 뭐 송영길 전 대표 소환은 언제 될 것 같습니까? 일단은 송영길 대표가 그 검찰에 자진 출석하면서 빨리 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도 시간을 자꾸 그 질질 끌면 거기에 대한 이제 부담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순서가 그 강래구 씨에 대해서 일정 정도 끝나고 그다음에 두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조사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박모 보좌관과 회계 책임자 박 씨에 대해서 수사를 갖다 끝내고 그다음에 송영길 대표를 부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갖다가 했는데 어쨌든 두 국회의원들에 대한 것은 그 뛰어넘고 박 씨들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 수사가 어느 정도 일단락 되는 즉시 송영길 대표를 불러서 수사할 것이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그 검찰청에 미리 나가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과연 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기독교 복음 선교회 JMS 총재 정명석 씨의 여신도 성폭행 사건을 도운 혐의로 JMS 2인자 등 8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JMS 신도 중에서 외모를 기준으로 신앙 스타 선발을 하고 세뇌시키면서 정 씨의 범행을 조직적으로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JMS가 관리한 여신도의 프로필입니다. 종교 활동과 무관한 여성의 외모와 신체에 관한 수치가 적혀 있습니다. 이른바 JMS의 신앙스타 후보 추천서입니다. 신앙스타는 결혼을 하지 않고 교리를 따르는 사람들로 대부분 여성으로 구성됐습니다. 검찰은 신앙스타의 실제 목적은 정명석의 성범죄 대상자를 선별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앙스타 선발은 JMS 2인자로 알려진 40대 여성 A씨가 신앙스타 선별과 관리를 총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 등 JMS 간부들은 선발된 신앙스타들에게 재림 예수인 정명석의 사랑을 거부하면 지옥에 간다며 피해자들을 세뇌하고 정명석의 범행을 조직적으로 도왔다는 겁니다. 검찰은 정명석이 2018년과 2019년까지 외국 여신도를 수차례 성폭행할 당시 교회 간부들이 밖에서 감시했고 고소를 한 피해자들을 만나 회유하고 합의를 종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폭행 증거를 없애려고 수행비서 등의 휴대폰도 바꾸게 했습니다. JMS 내 정명석의 측근들이라고 할 수 있는 피고인들의 조직적인 조력 행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따라 A씨 등 JMS 간부들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구속된 A씨 등 JMS 간부 2명과 수행비서 등 6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유럽 8개 나라 경찰이 이탈리아 최대 마피아 조직 온드랑게타의 근거지 150여 곳을 급습해 조직원 100명 이상을 체포했습니다. 온드랑게타는 유럽에 들어오는 코카인의 대부분을 통제해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고 위력적인 범죄 조직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주원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두운 밤, 완전 무장을 한 이탈리아 경찰 특공대가 마피아 본거지를 급습합니다. 집안에는 조직원 다수가 숨을 수 있는 큰 구덩이가 있습니다. 독일 경찰은 마피아 조직이 돈을 세탁한 낚시터와 세차장 등을 동시에 급습합니다. Glaube ich eigentlich nicht. Dann eher Pizzeria, Restaurants, Eisdielen, die Richtung, aber Angelpark glaube ich nicht. 유럽 8개국은 현지 시각 어제 경찰 4천여 명을 투입해 이탈리아 최대 마피아 조직인 은드랑게타의 근거지 150여 곳을 한꺼번에 급습해 조직원 100여 명을 체포했습니다. 범죄 수익 368억 원도 압수했습니다. 작전명은 유레카. Hier in München und im Landkreis unterwegs haben 4 Männer mit EU-Haftbefehlen festgenommen und haben 10 Objekte durchsucht. 벨기에 검찰 대변인은 이번 유레카 작전은 유럽에서 수행된 가장 큰 규모의 작전이라고 했고 낸시 페저 독일 내무장관도 이번 작전으로 은드랑게타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 경찰은 은드랑게타가 마약, 무기 밀매 등을 통해 벌어들인 돈이 93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소방당국이 제주 한라산에서 저체온증을 호소하는 고등학생 12명을 구조했습니다. 어제 오후 1시쯤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온 천안의 모 고등학교 학생 400여 명이 한라산을 오르던 중 갑작스러운 폭우를 만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학생 12명을 하산 조치했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지난 3월과 4월 전국에서 팔린 아파트 10채 중에 6채가 직전 2달보다 비싼 가격에 팔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울과 세종 등에서 상승 거래가 많았는데 집값 하락세가 조금씩 둔화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유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올해 1월과 2월 19억 원 선에 거래됐던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가격이 3월 이후 21억 5천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한 부동산 조사업체가 지난 3월과 4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신고된 아파트 거래 가격을 직전 2달과 비교해보니 조사 대상 13,000여 개 주택형 가운데 57.6%가 가격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까지 전국 아파트 거래의 64.6%가 하락 거래였는데
3월과 4월엔 상승 거래가 절반을 넘은 겁니다. 상승 거래가 가장 많은 곳은 세종시였습니다. 조사 기간 거래된 213개의 주택형 중 77%의 평균 실거래 가격이 직전 2달보다 올랐고 서울의 상승 거래 비중은 64%로 뒤를 이었습니다. 지방에서는 제주도의 상승 거래 비중이 62%로 가장 높았고 분양시장이 침체됐던 대구도 55%로 평균 실거래가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업체 측은 시중은행 금리가 하향 안정되고 공시가격 하락으로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면서 시중의 급매물이 상당수 소진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보신 것처럼 최근 아파트 거래량이 증가한 가운데 서울의 경우에 지난 3, 4월에 팔린 아파트의 64%가 상승 거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관련 내용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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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 질문이 부동산 하락세 끝났습니까? 이걸 뭐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1차 하락은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작년 10월, 11월, 12월, 올 1월까지 금리 인상의 여파로 가파르게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2월, 3월 반등을 했고요. 최근 여러 지표들을 보더라도 조금씩 회복 분위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1차 하락은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는 게 이게 여기서 끝은 아니거든요. 저는 한 3년 정도 보고 있는데 당분간은 올랐다 내렸다 등락을 거듭하면서 이런 현상이 보합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서울은 지난 3, 4월에 팔린 10가구 중에 6가구가 주택형별 평균 거래가가 직전 2달보다 높게 팔렸다라는 거거든요. 특히 어떤 아파트들이 이렇게 높게 팔린 거예요? 대부분 아파트들이 거의 다 이제 상승 거래를 했는데요. 이게 상승 거래라고 하면 직전 거래 대비 이제 가격이 올라간 거래인데 3월, 4월 서울 아파트를 통계를 잡았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1월까지 이제 가장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직전 2개월 전하고 이제 비교를 했는데 그럼 1월 안 좋을 때와 비교해 보면 당연히 뭐 올랐는 게 정상이고요. 60% 이상이 이제 상승 거래가 나왔는데 반대로 보면 이제 12월, 1월 거래를 보면 그때가 63%가 하락 거래가 나왔거든요. 10월부터 하락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때는 하락 거래가 나오고요. 1월 이후에 소폭 반등을 했기 때문에 상승 거래가 나오는 게 지극히 당연하다.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을 그대로 반영을 한 거고요. 특별히 이상 뭐 현상이다. 갑자기 왜 올랐지가 아니라 이제 1차 바닥은 찍었고 이제 소폭 반등을 했는데 문제는 매수자들, 집을 사야 되는 매수자들은 추격을 더 이상 4월부터는 약간 주춤하는 상황입니다. 관망을 하면서 내가 과연 더 따라가도 될까? 뭐 재산세, 종부세, 대출 이자 내고 여기서 과연 고점을 뚫고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관망을 하고 있고요. 집주인들은 이제 급매물이 소화가 되고 금리만 떨어지면 다시 오를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매도자, 매수간 줄다리기 팽팽하게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서울의 대부분의 지역이 조금 상승 거래가 됐다고 하셨는데 지금 뭐 집중적으로 이제 보이는 데가 서울 노원구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영끌족들이 많이 했었잖아요. 네네. 젊은 영끌족들이 많이 맞습니다. 했었는데 그때 이제 많이 떨어지면서 영끌족들이 굉장히 힘들었단 말이죠. 이게 상승 거래가 조금 시작되니까 그러면 영끌족들 했던 그 젊은 세대들이 아, 그럼 우리 아파트도 다시 예전 가격을 찾을 수 있겠구나. 라고 기대를 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소폭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뭐 전용 뭐 5, 9 정도 아파트들 보면 뭐 8억, 9억 하던 게 6억대까지 빠졌었거든요. 그랬었죠. 5억, 6억까지 빠지다가 최근에 7억대까지 올라왔는데 거래량이 늘어났는데 이제 비교를 해보게 되면 서초구, 강남구, 강남 중심 지역들은 고점 대비 10%에서 20% 정도 하락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좀 약세 지역인 노원구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을 했거든요.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고요. 정부에서 이제 혜택을 줬는데 특례 보금자리라는 대책이 나왔는데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DSR을 보지 않고 5억 원까지 대출해 주거든요. 그러면 9억 원 이하 집들이 어디에 집중이 되어 있느냐? 노원구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고요. 최근에 서울시에서 이제 재건축 규제들을 많이 풀어주는데 안전진단 이제 굉장히 쉽게 통과를 하는데 노원구 상계주공 같은 경우들도 신청만 하면 이제 거의 다 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가보니까 플랜카드도 많이 붙어 있고요. 안전진단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집을 사려는
수요자들, 9억 이하 집을 사려는 수요자들은 노원구 쪽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그 특례 보금자리론 말씀하셨는데 이 특례 보금자리론이 이제 DSR을 안 봐서 굉장히 매력적이다. 그 부분과 하나가 또 금리가 고정금리이고 맞습니다. 조금 은행 시중금리보다 낮아서 인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또 시중은행 금리가 특례 보금자리론 금리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네, 요즘은 이제 전체적으로 금리가 조금 낮아졌기 때문에 특례보금자리 금리가 뭐 크게 메리트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DSR을 보지 않는다는 점. 우리 2030들, 사회초년생들은 소득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DSR에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본다면 뭐 고정금리도 있고요. 그래서 노원구 쪽에 집값도 많이 떨어졌었고 이렇게 혜택도 줬기 때문에 많이 유입이 됐는데 제가 최근 한 2주 전에 노원구 갔다 왔는데요. 4월부터 약간 좀 거래량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거래를 하다가 좀 올라가니까 직전 거래 가장 고점이 한 8억, 9억까지 갔다가 6억에서 이제 7억, 8억 가까이 가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더 따라가면 될까라고 해서 관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보합세가 유지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집이 없는 분들은 그럼 내가 집을 지금 사야 되냐 아니면은 좀 더 기다려봐야 되냐 이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필요한 사실 내 집 마련 전략은 뭐 필요할 때 사는 게 사실은 정답이거든요. 정답인데 저는 항상 물어봅니다. 지금 당장 필요하냐? 두 번째, 자금 계획에 문제가 없느냐? 3년 정도 집값이 안 오른다. 만약에 우리가 집값이 안 오르게 되면 취득세 내고 재산세 내고 대출이자 내고 손실이 발생하는데 물론 3년 지나고 나서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대세 상승 다시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3년 정도는 줄다리기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금 계획에 문제가 없고 필요한 분들이라면 고점 대비 20, 30% 하락한 매물 위주로 내 집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소장님 말씀은 좀 자금이 어느 정도 있고 그 필요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면 3년 내에 사는 게 좋다. 이 말씀이에요. 3년 내에 그러니까 올해 필요하신 분들은 해야 되고요. 올해 당장 필요 없는 분들이라면 저는 한 3년 내에 2차 하락 한 번 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때를 노려보셔도 되는데 개인마다 가치관이 다르고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뭐 3년 기다려라. 그게 2년이 될 수도 있고요. 4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올해 당장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고점 대비 20, 30% 하락한 매물들 위주로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리가 부동산 시장에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미 연준이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금리 차가 이제 1.75%포인트 벌어지게 됐는데 어떻게 보세요? 우리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 줄까요? 이게 한국은행 총재께서 이제 고민이 굉장히 깊어질 것 같은데요. 최근에 2번 연속 동결을 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직접 말씀은 하지 않았는데 시장에서는 더 이상 못 올릴 거야. 2번 동결을 했는데 이제 올리겠어? 말은 저렇게 해도 이제 당분간 동결로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금리를 올리게 되면 시장에서는 또다시 패닉이 올 거예요. 다시 또 시작인가라고 해서 하락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굉장히 부담스럽고요. 만에 하나 또 인하하게 되면 이제 끝났다라고 해서 대규모 큰 폭의 반등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동결로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아마 굴뚝 같을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미국이거든요. 1.75%포인트 가장 크게 벌어졌기 때문에 환율이나 자금 유출 문제를 굉장히 예의주시할 것 같고요. 특별히 이상이 발견되지 않으면 저는 동결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 미국이 이번에 금리 올린 거는 우리 기준금리보다 환율이 더 걱정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프리카 르완다의 폭우와 산사태가 덮쳐 최소 127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폭우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서영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폭우로 한쪽 벽은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고 절반만 남은 벽은 천장을 간신히 버티는 중입니다. 무너진 벽 사이로 내부가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다른 마을도 피해는 마찬가지. 도로 한쪽은 완전히 주저앉아 일방통행이 됐고 교량에 뒤엉킨 나뭇가지들이 간밤에 폭우를 짐작하게 합니다. 최근 계속된 비로 지반이 약해지면서 피해는 더욱 커졌습니다. 산 한쪽은 나무가 쓸려나가 흙면이 훤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동아프리카 내륙국가 르완다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가 남긴 모습입니다. 폭우로 현재까지 127명이 사망했다고 르완다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문제는 아직 상황이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루안다 기상청은 월간 일기예보에서 전국적으로 50에서 200mm의 강우량이 예상된다고 밝혔는데 특히 10일까지는 평년보다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돼 피해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인접국가인 우간다도 폭우가 내리면서 6명이 숨졌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운동장에 모인 단양군 초등학교 학생들이 오랜만에 운동회를 하며 활짝 웃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린이날을 앞두고 충북 단양에서는 아주 특별한 운동회가 열렸습니다. 폐교 위기의 초등학교 7곳이 합동으로 운동회를 열었는데요. 그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어제 운동회를 위해 단양 공설운동장에 모인 학교들은 전교생 수가 50명이 안 되는 작은 초등학교들입니다. 그래서 운동회 이름도 제1회 작은 학교들의 큰 운동회였습니다. 각 학교마다 학생 숫자가 적다 보니 교내에서 하는 운동회는 늘 개인 경기들이었는데요. 어제 모처럼 팀을 나눠서 단체 경기와 치열한 응원전을 펼쳤습니다. 어린이들은 이렇게 친구가 많이 모인 운동회는 처음이라며 매일매일 운동회를 하고 싶다고 소리쳤습니다. 아이들에게 사람에 대한 좋은 추억이 생긴 운동회였을 것 같은데요. 요즘 어린이날을 앞두고 이렇게 어린이를 위한 행사가 많이 열리고 있다고요? 네, 5월은 어린이들이 참 좋아하는 달이죠. 곳곳에서 어린이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어제 전남대학교 캠퍼스로 소풍을 온 어린이집 아이들이 비눗방울 놀이를 하는 장면입니다. 내일은 많은 아이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어린이날인데요.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거라는 예보가 있어서 어린이들이 실망하지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네, 사진에 포착된 아이들의 미소처럼 우리 아이들이 늘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연휴를 앞두고 강한 비구름대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하고 있고요. 전남에는 5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구름대가 북동진하면서 오후면 충청 이남 지역으로 확대가 되겠고 밤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토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 산지에 최대 400mm 이상, 제주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으로도 50에서 150mm, 서울 등 수도권과 영서에도 최대 120mm 이상의 많은 양이 집중하겠습니다. 특히 남해안은 오늘 밤부터, 그 밖의 지역은 내일 오후부터 모레 새벽 사이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산사태나 저지대 침수 등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주셔야겠고요. 강한 바람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서울 26도 등 중부지방은 어제와 비슷하겠지만 광주 20도, 부산 21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비는 토요일 오전 중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호남과 경남은 낮까지도 이어지겠고요. 연휴 마지막 날인 일요일에는 제주에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